은퇴한 지 몇 달 된 이진호는 처음으로 고요한 삶을 갈망했다. 서울에서의 삶은 빠르고 무미건조했다. 30년 넘게 같은 회사에서 일했고 가족과도 멀어졌다. 이제는 그저 조용히 책을 읽고 밭을 가꾸며 살고 싶었다. 그렇게 찾은 곳이 강원도 외곽의 작은 시골 마을이었다. 낡은 기와집 하나를 싸게 구입했고 집 앞에는 작은 텃밭과 오래된 감나무가 서 있었다. 모든 게 느릿하고 낡았지만 바로 그게 진호에게는 오히려 편안했다. 짐을 정리하던 어느 날, 그는 읍내 장터를 둘러보다가 오래된 물건들을 파는 노점 하나에 발걸음을 멈췄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구식 라디오 하나가 그의 눈에 들어왔다. 은색 철제 몸체에 다이얼을 돌려 주파수를 맞추는 옛 방식. 한때 이런 게 유행이었지. 그는 피식 웃으며 단돈 3천 원에 그것을 사왔다. 집에 돌아와 그 라디오를 선반 위에 올려두고는 잊어버렸다. 그런데 그날 밤 자정 무렵 찍 들리냐 진호야. 진호는 잠결에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처음엔 꿈인 줄 알았다. 하지만 창문이 덜컹거리는 찬바람 소리와는 확연히 다른 낮고 떨리는 목소리였다.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거실로 나가자 라디오가 저절로 켜져 있었다. 코드도 꽂지 않았고 스위치도 누르지 않았다. 그런데 기기에서는 확실히 누군가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너 그때 왜 안 왔어? 우리 약속했잖아. 그날 학교 뒤편에서. 진호는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목소리는 점점 또렷해졌고 숨소리마저 생생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를 충격에 빠뜨린 건 그 목소리가 너무도 익숙했다는 것이었다. 우석이? 그 이름은 오랜 시간 그의 입에서 나오지 않았다. 김우석. 고등학교 2학년 시절 여름방학 직전의 어느 날 그는 의문의 사고로 사망했다. 그때 경찰은 실족사라 했고 모두가 그걸 믿었다. 아니, 믿으려 했다. 진호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이건 꿈이다. 착각이야. 그러나 손끝에 느껴지는 차가운 라디오의 금속성, 여전히 들려오는 노이즈와 목소리는 너무도 현실적이었다. 그날 밤 진호는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라디오를 해체해보려 했지만 안쪽은 너무 복잡했고 특별한 이상은 없었다. 하지만 해가 지고 밤이 되자 찍 다시 연결됐어. 들려? 나야 우석이. 라디오는 또다시 혼자 켜졌다. 진짜 우석이라면 말이 안 되잖아. 다음 날 저녁 이진호는 라디오 앞에 앉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어제의 일은 아무리 생각해도 설명할 수 없었다. 전기조차 들어오지 않는 오래된 라디오가 혼자 작동하고 30년도 넘은 죽은 친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니. 망상일 수도 있어. 스트레스 탓이겠지. 그는 스마트폰을 꺼내 자발적 환청, 라디오 헛소리 같은 튼 키워드로 검색했다. 하지만 아무리 뒤져도 자신에게 딱 들어맞는 사례는 나오지 않았다. 밤 11시 59분, 진호는 조용히 라디오 앞에 앉았다. 지난 밤처럼 또다시 켜질지 확인하는 마음 반, 제발 아무 일도 없기를 바라는 마음 반이었다. 라디오는 침묵했다. 한참이 지나도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진호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라디오를 내려다봤다. 그냥 내가 미쳤던 거야. 다행이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순간, 찌익, 진호야. 오늘은 늦었지? 미안. 신호가 약했어. 심장이 한순간 멎는 것 같았다. 그 목소리, 김우석. 어제와 같은 하지만 더 또렷하고 생생한 목소리. 정말 우석이냐? 진호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라디오에 대고 물었다. 자신의 질문이 응답받으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지만 그런데 나야. 너랑 같이 축구하던 우석이. 그날 네가 넘어져서 무릎 까졌을 때 내가 손수건 빌려줬잖아. 기억나? 진호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그 일은 단 한 번도 누구에게 말한 적이 없었다. 가족은 물론 동창 중 누구도 모를 일. 어린 시절에 아주 사소하고도 은밀한 기억이었다. 그걸 어떻게 알아? 나니까 알지. 내가 그날 이후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 내가 사라졌던 날, 난 거기 있었어. 학교 뒤에서 널 기다렸어. 근데 너 안 왔잖아. 그 말에 진호는 몸을 움찔했다. 그날, 1987년 7월 17일, 종업식 다음 날 우석과 학교 뒤편 개울가에서 만나자고 약속했던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다. 그는 가지 않았다. 갑작스런 집안일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날 밤 우석은 실종되었고 며칠 뒤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그게 너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하지만 라디오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시 지직거리는 노이즈만 남았다. 그날은 더 이상 아무 목소리도 들려오지 않았다. 다음 날 진호는 불안한 마음을 안고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다.
고등학교 시절 반 단체 사진 속에서 김우석은 항상 구석에서 어정쩡하게 웃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기억보다 더 또렷했고 표정은 어딘가 쓸쓸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고 예전 동창들 몇 명에게 문자를 보냈다. 혹시 김우석 기억나? 그때 죽은 애 그 일 이상하지 않았어? 몇몇은 답장을 보내지 않았고 어떤 이는 짧게 답했다. 무슨 이상? 그냥 실족사였잖아. 그 얘긴 이제 그만하자. 왜 갑자기 그런 걸 묻냐? 모두가 꺼리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진호는 느꼈다. 뭔가 모두가 숨기고 있다. 그날 밤 진호는 라디오 앞에 작은 수첩을 꺼내놓고 앉았다. 펜을 들고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우서가 들리면 오늘은 네가 묻기 전에 내가 먼저 물을게. 그날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라디오는 한참 침묵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낮고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날 나 혼자 아니었어. 라디오가 다시 조용해졌을 때 이진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나 혼자 아니었어. 그 한마디가 온몸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날 우석 혼자가 아니었다면 누가 함께 있었던 걸까? 잠이 오지 않았다. 진호는 부엌에 앉아 식은 보리차를 홀짝이며 기억을 더듬었다. 1987년 고이 여름방학 직전 무더위, 반팔 교복, 교실 천장에 매달린 삐걱대는 선풍기, 그리고 김우석. 그는 조용한 아이였다. 친구들과 어울리는 일이 거의 없었고 늘 책만 읽고 다녔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진호와는 말이 통했다. 같은 만화를 좋아했고 같은 음악을 듣고 같은 꿈을 꾸었다. 어느 날 우석은 갑자기 말했다. 진호야,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너 없었으면 학교 진작에 때려쳤을 거야. 진호는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이제 와서 생각하면 그 말에 무언가 애절함이 섞여 있었다. 그리고 7월 17일 학교 마지막 날. 내일 학교 뒤편 개울가 기억나지? 거기서 오후 3시에 보자. 우석은 그렇게 말했고 진호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다음 날 집안에 갑자기 일이 생겼고 그는 약속을 잊었다. 그 뒤로 우석은 사라졌다. 기억의 끄트머리에서 무언가 흐릿하게 떠올랐다. 그 무렵 학교 뒷담에서 들려온 이상한 소문. 누가 우석이랑 다투는 걸 봤다. 밤늦게 울던 소리가 들렸다. 학생 아닌 누군가가 교정에 들어온 것 같았다. 하지만 경찰은 단정했다. 실족사입니다. 단순 사고죠. 그리고 모두는 덮었다. 진호는 다음날 읍내 도서관에 들렀다. 신문 자료실에서 1987년 7월의 기사들을 뒤지기 시작했다. 7월 19일자 실족사로 발견돼. 경찰 타살 혐의 없음. 학교 측 안타까운 사고. 사진도 깊은 조사도 없었다. 단 한 줄의 이름만 덧붙여져 있었다. 김우섭 8 고등학생. 기사를 쭉 넘기던 중 진호는 작은 코너의 글귀에 눈이 멈췄다. 현장 부근에서 학생의 물건이 아닌 낡은 라디오와 손글씨가 적힌 메모지가 발견되었으나 유족 요청으로 비공개 처리. 라디오? 그 순간 머리가 아찔해졌다. 진호는 메모지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 낡은 라디오라는 단어는 지금 자신의 집에 있는 그것과 너무나도 흡사했다. 설마 이게 그때 그건가? 그날 밤 진호는 라디오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너 거기 있었을 때 라디오도 있었던 거지? 그거 네 거였어? 잠시 침묵이 흐르고 낯익은 노이즈가 다시 들려왔다. 응, 그거 내 거야. 그날 개울가에 들고 갔었어. 그날 그걸로 무언가 전하려 했거든. 무엇을? 누군가를 막으려고 했어. 근데 실패했어. 그날 난 혼자가 아니었잖아. 그 사람은 지금도 살아있어. 네 주변 어딘가에 있어. 진호는 손에 힘이 들어갔다. 그 사람 살아있다. 내 주변에. 누구야? 이름을 알려줘. 하지만 라디오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마지막으로 흐릿한 음악이 흘러나왔다. 1980년대의 발라드. 우석이 좋아하던 노래. 진호의 눈에 오래된 기억이 다시 흐릿하게 맺히기 시작했다. 그 여름 너도 뭔가 봤을 거야. 기억해봐. 너 그때 그냥 잊은 게 아니야. 네가 원해서 잊은 거야. 그날 밤도 자정이 되자 라디오가 스스로 켜졌다. 이진호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진호야, 들리니? 나야. 우석이. 이번 목소리는 어제보다 한층 더 떨리고 힘이 없었다. 우석아, 너 왜 그래? 괜찮아? 진호는 조심스레 물었다. 괜찮지 않아. 여기서 무언가가 나를 막고 있어. 난 말할 수 없지만 너는 들어야 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잡음 속에 희미하게 들리는 단어들. 거짓, 배신, 숨겨진. 그것들은 마치 조각난 퍼즐처럼 진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진호는 노트를 꺼내 그 단어들을 적기 시작했다.
무언가 큰 사건이 감춰져 있었고 그 사건이 바로 우석의 죽음과 연결되어 있었다. 기억해. 1987년 7월 17일. 그날 저녁 8시 학교 근처 공터에서 무언가가 벌어졌어. 나도 그곳에 있었어. 진호는 숨을 멈췄다. 우석이 말하는 나도 그곳에 있었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우석이 죽었다고 알려진 그날에 우석아,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말해줘. 부탁이야. 한참의 침묵 끝에 라디오에서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날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배신자가 있었다. 네가 믿던 사람 중에. 진호는 머리가 아팠다. 배신자라니 누구란 말인가? 친구들? 가족? 아니면 자신? 다음 순간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노이즈 사이로 한 구절의 문장이 명확히 들렸다. 진호, 너도 위험해. 진호는 가슴이 떨렸다. 위험하다니. 무슨 뜻이지? 라디오가 갑자기 꺼졌다. 아무런 소리도 없었다. 그는 잠시 멍해 있다가 조심스레 밖을 내다보았다. 마을은 고요했고 달빛만이 조용히 땅을 비추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은 혼란과 두려움으로 가득했다. 진호는 결심했다. 이 이야기를 끝내기 위해서라도 1987년의 비밀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이진호는 이른 아침부터 무거운 마음을 안고 길을 나섰다. 오랜 시간 잊고 지냈던 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난다는 생각에 떨렸지만 그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길하게 남아있는 의문을 풀고 싶었다. 우석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어. 마을을 떠나지 않은 옛 친구 박성준을 먼저 찾아갔다. 성준은 한때 모범생이었지만 세월의 무게를 느끼게 하는 얼굴로 작은 공방문을 열었다. 성준아, 오랜만이다. 진호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성준은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진호야, 우석이 얘기라면 아직도 마음이 무거워. 그날 밤에 대해 알고 있는 게 있나? 성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솔직히 말하면 그날 밤 우리는 평범한 사고라고 믿지 않아. 학교 근처 공터에서 우석과 누군가가 심하게 다투는 걸 봤어. 그 사람은 우리 중 하나였지. 진호는 숨을 삼켰다. 누구였는지 말해줄 수 있어? 그건 말하기가 쉽지 않아. 그 사람은 지금도 우리 주변에 있어. 그때 일이 드러나면 모두 큰일 난다. 성준의 말은 진호를 혼란스럽게 했다. 하지만 그만두지 않았다. 내가 진실을 밝혀야 해. 우석을 위해서라도. 성준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가 아는 걸 조금 더 말해줄게. 다음으로 진호는 당시 우석과 가장 가까웠던 친구 이수민을 만났다. 수민은 마을 카페에서 근무하며 작은 공간을 지키고 있었다. 우석이는 항상 뭔가에 쫓기는 듯했어. 그녀의 눈에는 아직도 슬픔이 맺혀 있었다. 그가 알고 있던 비밀이 뭐야? 그날 우석은 학교 뒷공터에서 어떤 거래 현장을 목격했어. 위험한 일이었지. 우석은 그걸 막으려고 했네, 결국. 일이 꼬였던 거야. 수민은 말을 잇지 못했다. 누가 그 거래에 관여했지? 진호가 물었다. 그건 아직도 모르겠어. 하지만 그 사람들 중 하나는 우리가 믿던 사람이었어. 진호는 마음속에 두려움이 커져갔다. 우석이 죽은 후 그 비밀이 묻혀버린 거야? 그래, 모두가 입을 닫았어. 두려움 때문이었을 거야. 마지막으로 진호는 우석의 가족을 찾아갔다. 오래전 세상을 떠난 우석의 어머니와 조용한 방 안에서 마주 앉았다. 우석이는 항상 그 라디오를 품에 안고 다녔어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 라디오로 무언가를 전하려 했던 것 같아요. 진호 씨, 당신이 그걸 갖고 있다고 들었어요. 진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 라디오가 저한테 와서 우석이의 목소리를 듣게 됐어요. 그가 전하려던 메시지를 끝까지 듣고 싶어요. 어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우석이는 진실을 알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너무 무서워서 혼자서 감당하지 못했어요. 진호는 집으로 돌아와 라디오 앞에 앉았다. 마음은 무겁고 몸은 지쳤지만 결심은 단단했다. 우석아, 나는 준비됐어. 내가 남긴 진실을 듣고 싶어. 라디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진호야, 네가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었다면 곧 그날의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다. 그 순간 진호는 알 수 없는 두려움과 동시에 희망을 느꼈다. 진실의 문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이진호는 며칠 밤낮을 꼬박 세우며 라디오 앞에 앉아 있었다. 그의 마음은 복잡했다. 우석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난 후 그에겐 한 가지 선택지가 남았다. 과거를 바꿀 수 있다면 라디오를 통해 과거와 연결된 신비로운 통로를 발견한 진호는 생각했다. 내가 메시지를 보내면 그날의 일을 막을 수 있을까?
그는 오래된 녹음기와 마이크를 준비했다. 우서가 이걸 듣고 있다면 그날 약속 장소에 꼭 와줘. 위험해. 짧고 간절한 메시지를 여러 번 녹음했다. 밤 12시 정각, 라디오에서 잡음이 흘러나왔다. 진호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된 메시지를 틀었다. 이 메시지를 듣는 너에게 전한다. 1987년 7월 17일 오후 3시 학교 뒤편 개울가로 와달라. 위험하다. 조심해라. 라디오에서 반응이 없었다. 진호는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날 밤 다시 한번 같은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던 중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라디오가 갑자기 크게 울리며 낮고 기이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왜, 왜 과거를 바꾸려 하는가? 그것은 허락되지 않았다. 진호는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우석이냐? 그러나 목소리는 다르다. 너는 시간을 건드려선 안 된다. 그로 인해 일어난 일들은 이미 정해진 것이다. 진호는 답했다. 하지만 그날 우석이 죽었어. 그건 잘못된 일이야. 라디오에서 이상한 소음이 섞였다가 다시 한번 명확한 목소리가 들렸다. 위험하다. 너도 곧 그 대가를 치를 것이다. 그날 이후 진호는 주변에서 이상한 현상을 겪기 시작했다. 낯선 그림자가 집 근처를 배회했고 누군가 자꾸 뒤를 쫓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밤마다 들리는 낯선 속삭임과 갑작스러운 정전. 진호는 점점 더 불안해졌다. 시간을 바꾸려는 내가 이 세계를 망치고 있는 걸까?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그는 우석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야 했다. 그날 밤 라디오에서 마지막으로 들려온 메시지. 내가 선택한 길은 고통뿐이다. 하지만 후회하지 말라. 진호는 깊은 숨을 쉬며 다짐했다. 끝까지 간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고 우석을 구할 거야. 며칠째 이어진 이상한 현상들은 이제 진호의 일상을 완전히 뒤흔들고 있었다. 밤이면 집 주변에 낯선 그림자가 어른거렸고 누군가 자꾸 뒤를 쫓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라디오는 매일 자정 어김없이 켜졌지만 그 목소리는 점점 달라지고 있었다. 진호야, 내가 우석이 맞아. 처음엔 익숙한 그 음성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떨리고 불안정해 보였다. 하지만 이제는 나는 그저 저 너머에 머무르는 존재일 뿐이야. 진호는 라디오를 향해 속삭였다. 우서가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변한 거지? 목소리는 간신히 들리는 듯 낮고 떨렸다. 나는 감옥에 갇혔어. 시간의 틈새 속에 누군가 내 목소리를 이용해 이 세계에 간섭하려 해. 그건 위험해, 진호야. 라디오 잡음 속에서 무언가가 속삭이는 듯한 소리가 섞였다. 그만둬. 멈춰. 진호는 몸을 떨며 라디오를 껐다. 하지만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날 밤 그는 꿈속에서 우석과 마주했다. 검은 안개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우석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진호야, 나를 구하려 하지 마. 이 세계에선 그럴 수 없어. 우석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다. 진호는 꿈에서 깨어났을 때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그는 이 신비한 현상이 단순한 초자연적 현상이 아니라 어떤 힘이 자신을 시험하고 있다는 신호임을 깨달았다. 다음 날 그는 마을 도서관에서 1980년대 신문과 기록을 다시 뒤졌다. 그곳에서 시간과 관련된 이상한 사건들이 과거에도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시간의 틈새, 시공간 교란, 과거와 현재가 충돌하는 현상 등 기이한 사건들이 보고되어 있었지만 모두 비밀리에 묻혔다. 진호는 이제 자신이 겪는 일이 단순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에 두려움과 동시에 책임감을 느꼈다. 그는 다시 라디오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우서가,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내가 갇힌 그곳에서라도 내 목소리를 들려줘. 라디오에서 희미한 신음과 함께 마지막으로 들려온 목소리. 조심해, 진호야. 이 라디오판은 우리를 파괴할 수도 있어. 그 순간 집안의 전등이 깜빡이고 갑자기 정전이 되었다. 어둠 속에서 진호는 자신이 더 이상 혼자가 아님을 느꼈다. 그를 지켜보는 무엇인가가 있었다. 진호는 심장이 터질 듯 뛰는 것을 느끼며 라디오 앞에 앉았다. 그가 이 모든 시간을 버티며 견뎌낸 이유는 오직 하나. 진실을 마주하고 친구 우석을 구하는 것. 라디오에서 조용한 잡음이 흐르고 마침내 우석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진호야, 네가 왔구나. 이제 끝낼 시간이야. 그 목소리는 예전보다 차분했지만 무게감이 실려 있었다. 우석아, 네가 겪은 그 모든 고통, 진실을 알려줘. 우석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다. 1987년 그날 나는 단순한 사고로 죽지 않았어. 우리 반 안에 배신자가 있었고 그가 날 죽음으로 몰아넣었지.
그 배신자는 권력과 돈에 눈이 먼 사람이었어. 우리는 그날 무언가를 목격했고 그를 막으려 했지만 실패했어. 진호는 숨을 죽이며 들었다. 내가 남긴 라디오는 진실을 전하려는 유일한 방법이었어. 하지만 그 배신자는 나뿐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험에 빠뜨렸어. 그래서 나는 시간의 틈에 갇혀 그가 다시는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막으려 해. 진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해? 우석의 목소리가 점점 희미해지며 말했다. 마지막 주파수를 들어. 그 신호를 받으면 너도 알게 될 거야. 하지만 조심해, 진호야. 진실은 때로 너무 무거워. 라디오에서 이상한 전자음과 함께 마지막 신호가 흘러나왔다. 진호는 귀를 기울였고 갑자기 눈앞이 흐려지며 주변이 왜곡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어느새 진호는 1987년 여름 그날 학교 근처 공터에 서 있었다. 시간이 뒤틀려 과거와 현재가 겹쳐졌다. 그는 그 배신자와 마주쳤다.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이 냉혹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넌 왜 여기 있지? 시간을 건드리려는 자는 처벌받아야 한다. 진호는 담담하게 말했다. 나는 진실을 밝히러 왔다. 우석을 위해서. 격렬한 충돌 끝에 진호는 사건의 진상을 밝혀냈다. 배신자는 부패한 학교 교사였으며 불법 거래와 비리를 감추려 우석을 죽인 것이었다. 진호는 그 증거를 들고 현재로 돌아왔다. 현재로 돌아왔다. 현재 진호는 라디오와 함께 다시 집에 앉아 있었다. 이제 모든 것이 밝혀졌고 우석의 영혼도 평화로워 보였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라디오가 스스로 켜졌다. 그리고 낯선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그 목소리는 우석의 것이 아니었다. 진호는 떨리는 손으로 라디오를 끄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그 순간 화면이 어두워지고 이야기는 열린 결말로 끝난다. 끝.